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잠시 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외부의 방송 또 유튜브, 대형 유튜브에서 요청이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그래도 또 제 채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고, 오늘은요, 그동안 제가 엔저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분의 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후지마키 타케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8월 5일에 엔화가 142엔까지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말도 많았고 되게 핫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주식 폭락도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했죠. 네, 거의 사상 최대의 하락치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좀. 사실 8월 5일 날 다들 놀랐을 겁니다. 한국 주식도 엄청나게 빠졌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일본 주식은 대폭락이었죠. 사실은 지난주부터 8월 5일 그 이전 주부터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긴 했었어요.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들도 올라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는 휴지 조각이 된다, 이 얘기는 전적으로 이분의 글을 참고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이분은 한 2년 전부터요, 계속 일본 엔저가 300엔, 500엔,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엔을 바꿔라, 이 얘기를 계속 해온 분이에요. 근데 그 논리가 워낙 탄탄하고, 또 이분이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모건은행의 도쿄 지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 세계 제3대 투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자문역을 맡았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전 참여원 의원이지만 지금 현재 참여원 의원입니다. 최근에요, 이분이 소속한 정당이 유신의 회인데 거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이 의원을 그만두게 됐으니까 이분에게 바톤 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전에도 이제 의원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엔저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 은행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자료 같은 것들은 이분이 거의 다 완전히 다 확보를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들을 쓰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엔화는 계속 엔저로 갈 거고, 이게 뭐잖아, 하이 인플레이션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엔은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논리를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책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엔저 달러고는 여기까지 진행, 이렇게 이제 글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책 내용 보면은 도대체 엔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책인데 최근에 이제 글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요, 6월 27일에 1달러 200엔의 엔 폭락에 지금 당장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7월 말에 일본 은행의 회합에서 일본 엔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이분이 6월 27일 날 엔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7월 30일 날 진짜 엔의 운명이 결정돼가지고 네, 그러한 엔고에다가 주식이 폭락에다가 그때 7월 30일 날 일본 은행이 결정한 것 때문에 엔고도 간 부분도 있지만 제일 컸던 것은 주식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미 이때 예견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 그 글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엔저의 세 가지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첫째, 1달러가 180엔에서 200엔까지 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차 때문에 1달러당 180엔에서 200엔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와중에 일본만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금융 정책하고 일본은 거꾸로 갔었어요. 네.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이게 1달러당 180엔에서 200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1달러가 400엔, 500엔까지 갈 수 있다. 그건 어떤 요인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지금까지 과도한 금융 완화의 방치라는 거죠.
세계 각국이 시장에 과하게 풀린 화폐를 회수하고 있는데 일본만 그러지 않아 세계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뭐냐?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많이 풀렸던 돈 때문에 이게 막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가 막 엄청 치솟는 거.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대부분 다 금리를 올렸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달러가 급속도로 거의 0% 수준이었던 금리를 최고 5.5%까지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올리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가 잡히면서 그건 뭐냐? 시중에 불려있던 달러를 싹 걷어들인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은 전혀 그런 정책을 안 폈어요. 계속 엔을 찍어낸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얘기한 것 중에 강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니까 일본은 GDP의 14배 이상의 돈을 지금까지 찍어냈다는 거예요. 한 30년 가까이에.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비교하면 미국 GDP의 2.5배 정도 찍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5배 찍어낸 달러하고 14배 이상 찍어낸 엔하고 너무 차이가 크죠. 이거 비교하면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의 1달러당 400엔, 500엔까지 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 네. 분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전이 돼가지고 겹쳐져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면은 일본 통화의 신뢰가 실추하게 되면은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일본 은행이 채무 초과가 되어가지고 외화가 일본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시장, 세 시장에서 폭락하는 트리플 저가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발생한다. 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X데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게 결국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날이 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이제 N이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하면서 휴지 조각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이제 좀 설명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7월 19일자 호에 이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이분이 글을 한 편, 두 편, 세 편을 썼어요. 그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N은 가치가 없어서 종이 휴지가 된다. 일본을 대혼란에 빠뜨릴 X데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해야 할 일.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인들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두 번째 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1달러 200엔은 그냥 500엔도 통과점에 불과하다. 엔저와 물가고와 연결되는 N의 종이 휴지화에 대비하여 돈의 프로가 권하는 두 가지 대책. 근데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게 7월 19일자 호에 발표한 글인데 8월 3일 날 다시 이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다시 게재를 했어요. 네. 그건 뭘 말하느냐? 7월 19일 날 글 쓰고 엔화가 계속 떨어질 거다, 엔저로 갈 거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은이 금리 올리는 거는 무리일 거다. 쉽게 올리지 못할 거다. 네. 이랬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죠. 올리고 나서 앵고로 갔잖아요. 네. 이번에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글을 슬그머니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8월 3일자를 다시 올렸어요. 지금 저게 엔고가 정상이 아니다. 대비하라. 네. 정말 대비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자신있게 8월 3일을 올렸고, 네. 세 번째 이 글을 보면은, 여기서도 N의 폭락뿐만 아니라 종이 휴지화가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방위를 위해 가져야 할 주식과 금융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9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 그 잡지에 세 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2편하고 3편은 8월 3일자에 다시 또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신있게 이 사람은 자기 논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네. 지금 앵고로 가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일관적이네요. 굉장히 일관적이죠. 네. 아주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네. 근데 그게 나름대로 자기 논리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글들이 지금 이렇게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죠. 그러면은 뭘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일본은행이 7월 말 결정회합에서 어떤 결정했느냐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장기 국채의 매입 그 액수에 대해서 이제 정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매월 6조엔 정도의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원칙상 매 4분기라는 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우리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걸 4사분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개월마다 네. 매 3개월마다 4천억엔 정도씩 감액한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지금까지 6조엔씩 사들였는데 5,600억엔어치 사겠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3분기 정도 지나면 다시 4천억 엔 내려서 그 다음에 5조 2천억 엔 사겠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가서 2026년 1, 3월에는 6조 엔 사들이던 것을 이제 3조 엔 정도로 사들이는 걸로. 그러니까 반감시키겠다.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긴축 정책이에요. 지금까지는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그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은이 가지면 그만큼 엔화를 막 시장에 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덜 산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국가들이 산다거나 일본 은행이 소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팔리면은 다행인데 어쨌든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팽창 정책을 이제 긴축 정책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컸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게 이 후지마키 다케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은행이 절대로 못 올릴 거다 금리를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린 거죠? 올렸어요 이렇게. 네. 그것도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보통 0.1이면 아니면 또 0.2 정도까지 갈까 뭐 그러는데 0.25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후지마키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했어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올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오늘 글들 보니까 네. 우에다 총재가 사죄를 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주식이 그렇게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 전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대로 소프트하게 대응을 못했다 이거예요. 너무 거칠게 대응책을 폈다 이거죠. 달러 엔이 이렇게 이제 쭉 빠진 거죠. 네. 뭐 지금 여기서 멈췄겠어요? 141엔까지 쭉 내려갔었죠. 그러다 다시 어떻게 지금 146엔, 147엔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두 개 금리 올리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채 매입액을 줄이겠다. 자, 그러면은 정부는 국채를 지금까지 발행하던 데 그대로 발행하면은 거기에서 일본은행은 그 매입액을 줄이겠다. 그러면 남는 국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럼 4천억 엔어치의 국채는 누가 사냐 이거야.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잘 팔려 나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안 팔려 나가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본 국채는 뭐 거의 일본 은행이 거의 60%에서 90%를 막 소화했어요. 네. 막 사재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국채 금리가 안 올라갔어요. 왜?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YCC 곡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3월 달에 그걸 해제했다고요. 어느 정도의 통제선이 있었다는. 그렇죠. 통제를 계속 했던 네, 거죠. 네. 장기국채 금리가 1%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네. 그 1% 선에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걸 선을 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본 은행이 그 국채를 매입하는 네. 그런 메커니즘이었다고. 네. 이번에 7월달 회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해서 아까 언급한 게 그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네, 4천억 엔씩 네. 줄이겠다. 이제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 줄인 국채를 누가 사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국제시장에서는 그 국채 연못이 있다면 그게 완전히 일본은 고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피라미드하고 뭐 고등어하고 뭐 있겠죠. 고래가 뱉어낸 그 국채를 살 거냐 이 문제가. 그래서 그 일본은행 국채 구입액을 줄인다면 아무도 대폭락할 때까지 그 거대 구매자가 빠져나간 구멍을 몇 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장이다. 이게요. 대폭락이라는 건 뭐냐?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리는 폭등을 한다 이 얘기예요. 네. 그 금리가 폭등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살 사람 나오겠죠. 네. 그때까지는 안 산다는 거 아무도. 그럼 어떻게?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행이 폭등한 금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러면 장기 국채 발행에 감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사지 않는 만큼 일본 정부가 발행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N폭락을 막으려면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발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해 왔습니까? 이 뭔가 세금에서 거치는 게 필요한 그 돈에 비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 일본 정부가 1년 예산이 110조 엔 가까이, 코로나 때는 140조 엔까지 팽창했었어요. 네. 엄청났죠. 엄청 그게 한 2년, 3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뭐 110조 엔인가 뭐 그 정도라 그러는데 네. 110조 엔만 돼도 실제로 세수는 70조 엔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110조 엔에서 70조 엔 빼더라도
얼마나 40조 엔 정도. 네. 40조 엔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액수가 지금까지 발행하던 액수에서 그냥 줄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써야 될 돈은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생각해낸 게 10년치가 아니라 5년치라든가 이게 좀 단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10년치하고 5년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더 단기로 들어오면요. 이 이자 감당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발행의 연한을 단기화한다는 이 정부 정책은 정부 일본은행이 얼마나 M 폭락을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성은 국채 구매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이다. 자,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잘 사줬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일본은행이 이게 줄인다 그러니까 사는 일본은행이 안 산 그만큼의 남는 국채는 어떻게 할 거냐. 재무성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7월 회합으로 상당한 액수의 국채 매입 조작 감액을 하지 않으면 180엔 200엔 넘는 M 폭락이 있을 수 있다. 왜 7월 달에 그 국채를 줄이려고 그랬을까요? 일본은행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이렇게 많이 평정하다는 건 엔화를 그만큼 시중에 많이 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엔저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네. 국채 매입량을 줄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엔저로 안 가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줄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더 많이 줄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정부의 세수를 어떻게 늘리든가 아니면은 재정액을 줄이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 매입 감액이 너무 크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장리금리가 폭등하여가지고 일본은행 자신이 채무초과가 되어 국채 입찰로도 미달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는 걸 많이 줄여버리면은 남는 이 국채는 누가 선뜻 살려고 나서지 않으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한다. 얘기를.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폭등하게 되면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장기금리의 그 채무가 엄청나게 이제 불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지마키 다케시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면서 일본은행에 질문을 했어요. 네. 지금 장기 국채의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평가손이 굉장히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 평가손이 커지면은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자산보다도 이게 커지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빠져서 일본은행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우에다 총재는 보유 국채를 향후 만기 전에 팔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삼각 원가법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년 만기니까 지금 이자가 올랐다 하더라도 10년 후의 얘기잖아. 10년 후에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 지금 당장은 네.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게 런오프라는 얘기인데 만기가 되는 국채분을 갚고 다시 빌리지 않음으로 해서 잔액이 줄어들겠죠. 이걸 런오프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는 일본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만기 국채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걸 일단 회수한 다음에 다시 빌려요. 그 회수한 만큼 그만큼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런오프를 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장기 국채 만기가 돼서 돌아오면 그 회수하고 새롭게 빌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좀 줄여나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기 전에 국채를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팔지 않겠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시중에 뿌려져 있는 많은 돈을 그대로 두겠다. 이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런오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긴축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축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은 뿌려진 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행의 뭐 운영에 지장도 없고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한 얘기가 신용을 부여할지 말지는 신용이 판단되는 쪽의 기준이 아니라 신용이 판단되는 쪽은 누구야? 일본은행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신용을 부여하는 척 이건 누구냐? 미국 은행이나 등급 설정 기관 이제 여기가 신용을 부여하는 척이죠. 여기 이 기관들이 일본은행의 등급을 결정한다 얘기예요. 네. 일본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결정될 건데 미국 은행이 일본 은행과의 거래를 계속할지는 북미 은행의 심사 기준 즉 전 세계 유물인 장부가의 회계가 아니라 현재 시가 회계로 판단한다. 그 현재 장기 국채가 금리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 지불해야 될 이자가
그걸 평가손이라고 그러잖아. 네.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일본은행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일본은행은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시가,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얘기죠. 네. 10년 만기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만기를 맞이하는 일본은행 보유 국채가 얼마냐니까 67조 1000억 엔. 근데 국채 보유 총액이 얼마냐니까 596조 7천억 엔. 거의 600조 엔. 네. 이게 이제 원래 2월 말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600조 엔으로 봅니다 보통 네. 얘기를. 그래서 만기 전에 보유 국채를 팔지 않는다면은 67조 1000억 엔 밖에 줄지 않는다. 요게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와요. 만기 국채가 67조씩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럼 매년 67조씩만 감소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이상 그 국채를 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줄어들려면 이게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인플레가 되어도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하지 않고 돈이 넘쳐나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일본은행은 손가락 빨며 보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 다름없다. 장기 국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장기 국채 안 팔겠다. 이거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긴축정책 안 피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네. 얘기예요. 그럼 인플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은행이 되는 거죠. 인플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은행, 이미 중앙은행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식물은행인 거예요. 만일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행이 국채의 도중 매각을 시행하면은 총재의 아까 그 국회에서 정언했던 답변했던 매각 예정이 없으므로 장부가의 회계로 좋다, 문제 없다 네. 했던 얘기가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각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중간에 판다는 얘기죠. 왜? 물가가 너무 뛰니까 이거 잡기 위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일본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답변했던 그게 완전히 전제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시가 금액으로 평가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그냥 평가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실현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손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는 후지마키 씨가 6월 27일에 올린 기사인데 네. 그 7월 31일에 그 회합 이후에 예. 엔고가 진행되고 주식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기사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8월 7일 날 글을 올렸어요. 네. 역시 엔화의 휴지화. 야, 이 사람은 진짜 아주 대단하네요. 줄기찹니다. 네. 분명히 지금 엔고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네. 글 쓴 게 8월 6일 날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6일이면은 그때가 142엔 네. 그까지 갔었어요. 네. 그럼 엔고로 가고 있던 상황인데도 줄기차게 엔화는 휴지하라는 이건 피할 수 없다. 과거 최악의 일본 주식 대폭락을 부른 우에다 일본은행의 대오상 엔저가 멈추었다라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썼어요. 엔저가 멈췄다 하고 기뻐한 사람들 많이 계시죠? 한국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동안 엔화 사놓고 계속 엔저로 가서 막 소갈이 하시던 분들 141회까지 올라갈 때 막 상상하건대 집에서 덩실덩실 춤 추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저한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엔저로 간다 그러는데 엔고로 갔네 하고 약간 비꼬는 댓글 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저가 멈췄다라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라고 딱 썼습니다.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를 얕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본은행 채무 초과되면 바로 즉시 미 외국은행이 철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채무 초과의 해소에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채무 초과액이 점점 커진다고 판단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룻밤 사이에 철수한다. 이 주주 이익을 제일로 생각하는 미국 은행으로서는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까지요 보면은 지금 중앙은행이 됩니까? 일본은행 아닙니까? 네.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파탄하지 않을 학문적인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꼭 일본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국가마다. 네. 그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 파탄하는 건 아니다. 네네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파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한번 볼까요? 첫째, 채무 초과가 일시적이라고 시장이 믿는 경우.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무 초과가 되지만은 중앙은행 자체는 건전한 경우. 네. 이럴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얘기냐면은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는 상당히 자립적으로 독립 분리돼 가지고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잘 건강하게 운영해 온 경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이 건전화 쪽으로 향하고 있어
장래 세수에 따라 중앙은행의 적자가 보충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잠시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파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시장이. 네. 그럼 근데 일본은 없네요, 여기에. 일본은행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세 가지 다. 지금 채무초가 일시적이지가 네. 않다고 보는 네, 거죠. 네. 상당히 이 상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자체가 건전하지 못해요. 네. 뭐가 건전하지 않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건전합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재정은 절대 건전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액이 110조 엔 정도였는데 잠시 140조 엔을 팽창 몇 년 하다가 네. 최근에 또 110조 엔 정도로 돌아왔는데 지금 세수에 그치는 게 70조 엔 채 안 그친다 그래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세수 안 그치는 한 40조 엔 정도는 결국 뭐야?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GDP의 265%를 넘어요. 세계에서 톱 클래스예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의 재정이 건전한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네. 그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은행의 상황은 이 하나, 둘, 셋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만약에 채무 초과에 빠지는 순간 파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만약에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가 돼서 재정 파탄이 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미국 은행이나 유럽 은행 같은 데는 철수를 해버려요. N은 달러와의 링크가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계 기축통화 달러와의 링크가 풀어지면 N은 폭락하는데 외국산 농산물이나 원유 등은 폭등하고 일본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 지금 일본은행은 현재로서는 순자산이니 따라서 외자의 철수를 지금은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채무 초과가 되면 매일 저녁이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채무 초과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 일본 은행이 지금 채무 초과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네. 이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후지마키 다케시가 왜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 계속 얘기하냐면은 다른 문제 다 빼놓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일본 은행의 네. 이 재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지금 그 일본 은행이 그 상태가 심각한지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일본 은행이 지금 현재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원칙에 반하여서 일본 제1의 대주주라는 겁니다. 그 전통적 금융 정책이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자신에는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그 금리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뭐 큰 타격을 받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일본은행에서는 아주 대단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 그게 뭐냐? 중앙은행으로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금융상품을 사서는 안 되는데 일본은행은 그 대원칙에 반하여 주식을 사고 있다. 그것도 지금 일본 제1의 대주주이다. 본래 중앙은행은 이렇게 가격이 그 오르내림이 심한 이런 금융상품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오르내림이 심한 게 뭡니까?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을 엄청 산 거죠. 일본은행이 왜 주식을 왜 샀을까요? 일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네. 이 주식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일본은행이 주식을 막 사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요. 이 두 가지 동시에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장 이제 큰 거는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고 직접 이렇게 산 것도 있고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둘 다.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일본 제1의 대주주. 제가 다른 제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이제 자주 했는데 80년대 말 버블 경기 때 거의 4만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일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었어요. 네. 외국 자본은 10% 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주식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 열매는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다 따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4만 넘어갔을 때 다시 이제 그때 주식 가격으로 돌아갔다. 버블 때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때 왜 주식이 그렇게 가격이 올랐느냐 보니까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 해외 자본이 어느 정도 60% 넘어요.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별로 주식을 안 샀는데 대부분이 해외 자본이 샀고 또 일본 은행이 대주주라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그렇게 많이 샀던 거예요. 일본 은행만 산 게 아니에요. 연금 있죠, 연금 기구. 거기에서도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연기금 관리하는 거기에서나 일본 은행에서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주식을 마구 사들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해외 자본이 들어온 거는 엔저가 진행이 되니까 네. 주식 가격이 싸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엔저는 약간의 비정상적이다. 네. 언젠가는 앵고로 갈 거다. 그 기대치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은 환차익도 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식이 싼 것과 그 다음에 엔고로 갔을 때 환차익도 넣을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해외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일본은행이 이렇게 대주주가 됐다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도 중앙은행이 이렇게 대주주가 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초과가 되고 중앙은행 신용이 떨어져 그 발행하는 통화의 가치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 방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8월 5일날 주식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주식이 어느 정도 폭락했냐면요. 7월 11일 날 42,000 정도 했어요. 도쿄 주식 지수가. 그랬다가 8월 5일 날 대폭락했을 때 31,100 얼마였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니케이 평균 주가가 8월 5일 날 31,458. 얼마나 떨어졌냐, 하루 사이에. 4,451. 야, 무섭네요. 10몇 %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월 11일 날 기준을 하게 되면은 42,000 정도에서 31,4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1,00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한 달도 안 되게. 그럼 이런 경우에 일본은행이 안고 있던 주식은 가격이 대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되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완전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2023 작년 9월 30일 날 일본 금융학회 추계대회에서 우에다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수익이나 자본이 감소한다고 해서 즉시 실효적인 의미에서의 정치 운용 능력이 손상되는 일은 없다. 이게 10년 장기 국채 같은 것들이 금리가 올라서 평가 손이 난다고 해서 당장 운용 능력이 손상되는 건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수익이나 자본의 감소를 계기로 있을 수 있는 신뢰의 저하를 막기 위해 재무의 건전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여기 보세요. 수익이나 자본의 감소 이게 뭡니까? 일본의 국채가 이자가 올라가서 평가손이나 네. 또 주가가 대폭락을 해가지고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재무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배려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재무 악화는 일본은행 자체나 N의 신임 시추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은행이 초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이유이다. 이 사람이 초를 5번 썼어요. 굉장히 강조를 했네요. 강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이 이거는 초에 5번 써야 될 정도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후지마키 다케시는 일본은행의 이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앞에 구로다 총재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만하게 근원을 보는 거예요. 니케이 평균 주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7월 여기 11일일 거예요. 이게 진짜 뚝 떨어졌네. 딱 42,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가지고 31,000까지 1,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낙폭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뭘 말하냐? 그동안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서 이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하고 사실 희희낙낙했었어요. 34조 엔 정도 벌었다 해가지고 어떤 글들을 보니까 일본은행이 주식을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걸 뭐 다른 데 어디다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폭락했다가 물론 다시 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35,000 조금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치면 한 7,000 가까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자, 금리하고 니케이 지수 변동해서 채무 초과 위기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지마키 씨는. 네. 장기 금리가 0.1% 상승할 때마다 2.9조 엔의 평가손이 발생한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후지마키 씨가 일본은행에서 국회에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자기가 그 다 계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이 평균이 천연 하락할 때마다 1조 6천억엔의 이제 평가 이익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니케이 평균이 천연 하락할 때 일본은행의 순자산은 단순 계산으로 4조 5천억 엔이 감소한다. 그 장기 금리가 만약에 0.4% 상승하고 니케이 평균이 4천억 엔 내리면 일본은행은 채무 초과 위기에 빠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근거를 한다면은 4천엔 내린 게 아니잖아요. 네. 니케이 평균 하루 만에 4,400 내렸고 네. 7월 11일하고 비교하면 10,000엔 네. 더 내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글 쓸 때만 해도 사실 이 정도 내릴 거라고 과거 생각 안 하고 썼을 것 같은데, 하여튼 또한 단기 금리를 0.1% 올 때마다 연간 5천억 엔의 돈에 빠져나간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2024년도 3월 말에 어떠냐니 니케이 평균 주식 정가가 4369엔, 국채 10년 물건 금리는 3.732%. 주식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니까 37조 2천억 엔. 그런데 이제 보유국제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손해본 게 얼마냐? 9조 4천억 엔. 네. 이게 이익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행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유보 금액이 13조 엔 정도. 그래서 요 두 돈을 합쳐서 요 금액을 빼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돈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41조 엔. 요게 순자산이었다. 네. 요게 언제? 3월 말에. 원래 3월 말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41조엔 정도 순자산이 있으니까 엔이 그나마 대폭락을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160엔, 162엔까지 갔다 하더라도 대폭락이라는 볼 수 없다. 네. 41조엔의 순자산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순자산 중에서 주식에서 번 돈이 37조엔. 너무 많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때요? 8월 6일 날 보니까 니케이 평균 종가가 31,458엔. 장기 금리가 0.75% 약간 올랐죠. 그래가 주식 평가 이익이 23조엔이에요. 갑자기 줄어들었네. 아까 37조엔에서 네. 23조엔으로 쪼그라들었죠. 네. 국채 평가 손해가 조금 늘었고 내부 유보는 그대로고. 그래서 순자산이 26조엔으로 쪼그라들었어요. 15조가 줄어든 거예요. 올해 3월 말에 41조엔이었던 것이 3월 말하고 8월 6일이면 3월 말 4월, 5월, 6월, 7월 딱 4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얼마나 빠졌어요? 15조가 빠진 거예요. 네. 손실이.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은행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일본 은행이 7월 회합에서 한 행동은 뭐냐니까 엔저로 계속 가니까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장기 국채를 많이 팔아서 엔화를 막 시장에 마구 풀었던 것을 조금 줄이자. 이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긴축 정책이 그죠? 네. 이 긴축 정책을 펴야지 엔저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막기 씨가 계속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저로 가는 원인이 뭐냐니까 일본은 한 30년 가까이에 GDP의 14배 이상이 되는 엔을 찍어냈고 미국은 달러를 GDP의 2.5배 정도 찍었다. 이 차이가 엔저로 가게 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많이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엔저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 매입액을 제로로 고정한다. 지금 매달 6조엔씩을 국채를 매입하잖아요. 네. 요걸 이제 더 이상 매입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아까 67조 천억 엔인가 장기 국채가 매년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전부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때? 10년. 10년 걸린다는 거야. 아까 600조 정도 되니까 1년에 67조씩 까매 나가면은 10년 좀 못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제로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 잔고 압축액을 월 3조에는 고정. 이게 아까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분기별로 4천억 엔씩 줄여나가서 2026년 1월, 3월 그 사이에 이제 3조 엔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매입액을 줄여나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고 압축 매월 3조 엔으로 딱 고정했다 했을 경우에 얼마나 걸리냐? 1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안고 있는 국채를 다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향후 잔고 압축액을 요거 반으로 월 3조 엔 아니 1조 5천억으로 고정한다. 그럼 지금까지 6조 엔 매입해 오던 것을 얼마 4조 5천억 엔을 덜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도 26년 걸린다는 거예요. 딱 그 두 번째. 요 두 번째 두 배 네.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로 했을 경우에 10년 걸린다는 건데 국채를 일본은행이 안 사들일 수 안 없어요. 사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 안 사들이면 어떡합니까? 일본 정부는 어떡합니까? 그 국채를 어디다 팔아요? 그것도 안 찍어낼 수도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얼마나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은 다른 게 다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행이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장기 국채가 0.7 얼마인데 이거요 1% 이상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행이 채무불이행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은행이 파산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이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고 하이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엔화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 은행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 은행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해외 자산이 많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본 은행이 문제인 거예요. 일본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일본 은행이 신용을 잃게 되고 일본 은행이 신용을 잃게 되면은 엔화의 신용을 잃게 되고 그래서 엔화와 신용을 잃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식도 폭락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이제 같이 이어져서 결국은 X대회가 온다. 네. 그 X대회가 일본 은행이 파산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X대회가 와서 파산하게 되면은 엔화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서도 사실은 나도 좀 소름이 돋아요. 네. 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논리적으로 계산상 여러 가지로 다 해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엔화를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지금 141엔까지 올라서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철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 같으면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딱 팔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146엔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엔고로 됐다가 다시 또 엔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니까 일본은행이 주식이 폭락하고 완전히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네. 일본은행의 총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색이 하얘졌을 거예요. 그렇죠. 잠을 못 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은행 총재가 사죄를 했어요. 네. 자기가 한 정책이 뭔가 잘못된 정책이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부총재가요,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갔느냐 하면 그 원인부터 얘기하면 일본은행 총재가 7월 30일 날 금리를 올린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질문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어디까지 0.5%를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100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니까 0.25 올리고 또 뭐잖아 또 0.5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 대폭락하고 막 엔고로 가게 되는 하나의 그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그랬는데 8월 5일 날 그 일을 겪고 나서 네. 어떤 식으로 됐나? 부총재가 앞으로 당분간 금리 올 생각이 없다. 네.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사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네? 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후지마키 이번의 얘기로는 뭐냐면은 일본은행이 분기별로 4천억 엔씩 국채 매입을 줄여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매입액을 줄인 것도 아닌데 말만 했을 뿐인데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근데 어떻게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일본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긴축 쪽으로 갈 수단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거죠. 네. 금리도 안 올릴 것 같고 매입액을 줄이는 것도 저게 다시 또 원위치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슬금슬금 이제 엔저로 가는 거죠. 네. 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동력이 별로 없구나. 그리고 지금 그거 올리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원위치로 간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최근에 핫 이슈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어느 정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자주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